여기서 팁을 하나, 제가 절세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 양도를 했습니다.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맞습니다. 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작지 않은 혼란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일선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조차 나오지 않아서 이 취득세를 담당하는 이 세무사님, 법무사님들이 아직도 혼란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이 세무법인 가감의 지병근 세무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취득세 관련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올해 취득세 이슈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근데 세율이 인하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제외를 하고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나빠지는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아, 예. 어떻게 됩니까? 납세자 입장에서 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택을 취득했었을 때 내야 되는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라는 거에다 세율을 곱하는데 이 과세 표준이 예전에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시가 인정액, 즉 시가를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증여로 취득했을 때 이게 적용되는데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든 가액, 주택 공시가격을 의미하거든요. 보통 주택 공시가격이 시가의 한 70%, 75% 수준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표준액보다 시가 인정액을 갖고 세금을 계산하면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에 그 과세 표준이 인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국세에서는 원래 뭐 상속증여에서 이제 시가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방세는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걸 가져와서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도대체 시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 시가라는 거를 법에서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시가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럼 시가는 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잖아요. 근데 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팔거나 감정받거나 아니면 공매나 경마 됐을 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해 놨냐면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만약 그게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남의 부동산을 준용해야겠네요. 그거를 이제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시가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 실제로 취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한번 사례를 갖고 볼까요? 시가가 6억 원이라고 하고 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4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은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세율을 적용했거든요. 근데 증여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기본세율, 중과세율 이렇게 있었잖아요. 우리 주택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기본세율, 중과세율 이렇게 이원화돼서 적용되는데 기본세율은 3.5%, 중과세율은 12%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주택을 증여로 받았다. 그러면은 주택 공시가격 4억 원을 갖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면은 3.5%를 곱하니까 1,400만 원.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2%가 곱해지니까 4,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2023년도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 인정액을 갖고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적용됐을 때 2,100만 원, 그다음에 중과세율이 적용됐을 때 7,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죠. 많이 늘어나네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저기서 세율은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좀 완화하겠다고 일단 발표를 한 상태인데 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됐고요. 그냥 세율은 같다고 올해와 같다고 보고 작년과 같다고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이게 혼란도 있고 저 6억 원이라는 걸 과연 납세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제 이거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과세관청하고 납세자 간에 시가 인정액이 어떤 거냐에 대한 견해가 많이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인정액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으면은 그걸 준용하든지 없으면은 유사 부동산에 대한 거래된 가액 그걸 이렇게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웬만하면은
저 시세가 적은 금액, 요 금액이 시가 인정액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당연하겠죠. 거고 예. 과세관청에서는 아니야. 그것보다도 합리적인 금액을 이제 객관적인 금액을 이제 이게 시가야라는 이제 주장을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에 대한 다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세무사님, 이 시가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뀌는데 그렇죠. 도대체 이거 언제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에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인정해줄게라고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시가는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하고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이 없을 때는 유사 부동산에 대한 거래된 금액을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평가 금액이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인지 아니면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인지에 따라서 달리 적용됩니다. 아, 그래요? 예, 먼저 내 부동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 등 시가 인정에 대한 평가 기간은 취득일, 증여로 취득하는 거는 취득일이 증여계약일이거든요. 그 증여계약일은 증여계약서 작성할 때 기재하는 날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6개월, 뒤에 3개월, 여기까지 매매 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뒤로 그러니까 과거는 6개월 전, 그리고 앞으로는 3개월까지 맞아요. 그때 기간 안에 들어가는 저런 액수가 있으면 맞아요. 시가 인정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물론 예외적으로 앞에 2년, 뒤에 뭐 신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확장될 수 있는데 이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네. 이거는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건 특이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 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동산에 거래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시가 평가 기간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되냐면 취득일, 즉 증여 계약일로부터 앞에 6개월은 동일한데 뒤에 아까는 3개월이었잖아요. 이 3개월이 취득세 신고일까지로 단축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른 부동산에 거래된 금액을 갖고 시가 인정액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취득세 신고할 때 확인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거래 금액을 확인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부동산의 거래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가가 맞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신고할 때는 그 금액이 없었는데 다툼이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혼란스러워지죠. 예. 네. 그래서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신고일까지 확인되는 거래 금액을 갖고 인정하겠다. 좀 더 좁은 기간 안에 맞아요. 한번 더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납세자한테 유리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면 내가 확인될 수 없는 가액을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았을 때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더 같습니다.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 취득세 신고일이라는 건 되게 취득일하고 어느 정도 갭이 벌어지나요? 60일 내로. 60일 내로. 매매 같은 경우는 60일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증여로 취득했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되는 시점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0일 날 만약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니까 2월, 3월, 4월 말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이상한 거래가 튀어나와서 취득세 더 낼 우려가 있다 그러면 취득세 빨리 신고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만약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상승장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신고한 이후에 더 높은 가액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면 빨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시가 인정액을 정할 지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 도대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도 시가 인정액이 될 수 있고 다른 부동산에 거래된 금액도 시가 인정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거래 금액들이 경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럼 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중요할까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중요할까요? 내게 중요하죠. 내게 중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이나 감정 가액이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 가액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과세관청은 다른 부동산의 매매 가액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용할 거고, 네. 근데 내가 액션을 취한다. 즉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 등을 만들면은 이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뒤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해당 부동산이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가액보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해당 부동산에 아까 4가지 가액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나 공매가액. 네. 이게 또 경합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동일한 순위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순위가 그럼 겹쳤을 때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쓰느냐, 그거는 취득일, 증여 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걸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 네 가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뭐 경매가액, 공매가액은 없을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매매가액도 없다 그러면 이제 감정가로 가는 건데, 맞습니다. 이 감정을 통해서 그러면 좀 이 취득세를 절약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 감정가액도 없다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을 뭐 시가 인정외로 가져와서 사용할 건데 우리한테 더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우선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감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취득세를 적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 인정을 해주느냐? 두 군데를 받으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한 군데가 아니라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두 군데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수수료.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 뭐 비용이 발생하네요. 네. 부담이 되잖아요. 감정평가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액, 그러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10억 원 이하이면은 한 군데만 받아도 돼라는 이런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감정을 받아가지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감정가액을 낮춰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하려고 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놨냐면 기준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가 기준일. 그 평가 기준일이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평가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평가서 작성일도 그 기간 안에 들어간 것만 일단 인정해주고 네. 또 평가 금액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한 금액이 주택 공시 가격보다 낮거나 아니면 시가의 90% 둘 중에 적은 금액. 보통은 공시 가격이 더 낮겠죠. 그러니까 공시 가격보다 낮으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감정을 해가지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은 공시 가격보다는 감정가액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감정가액이 부인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심하면 뭐 감정가액 부인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라는 게 보면 주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옆동이 팔렸다든지 옆집이 팔렸다든지 이러면 맞아요. 뭐 사실 그건데 뭐 옆집도 팔리고 그 옆집도 팔렸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은 차선책으로 다른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준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매매가액이라는 게 비슷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을 많이 이렇게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매사례가액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선순위를 어떤 걸로 두느냐 이게 법에서 딱 규정돼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 부동산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부동산과 거래된 부동산의 전용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이 5% 이내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부동산과 거래된 부동산의 주택 공시 가격이 5% 내에 있는 것들을 먼저 우선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 또 경합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게 우선이냐면 가장 가까운 날에 있는 거래 금액이 우선이 아니고 많이들 혼동하세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내 부동산과 주택 공시 가격이 같거나 차이가 갭이 가장 적은 걸로 적은 걸 우선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 저런 조건 하에서는 옆집이 굉장히 싸게 팔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증여취득세를 좀 절약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네요. 예, 감정을 받지 않는 이상. 받지 않는 이상.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와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거 대충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아마 원래 자기의 계산을 부인하고 이 세무서가 다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취득세에서도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도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22년도까지는 이제 법인하고의 거래 관계에서만 이렇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이제 적용됐는데 2023년도부터는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됩니다. 말 그대로 부당한 행위 계산한 것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 관계자 간에 보통 이제 부모하고 자식 간이겠죠. 특수 관계자 간의 고가
또는 저가로 이렇게 거래했었을 때 그 거래한 거를 부인하고 시가를 갖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양도세는 이미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양도세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양도세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가로 이렇게 그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양도세를 낼 때 거래한 금액이 양도가액인데 그렇죠. 요거를 부인하고 시가를 갖고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취득세에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양도세는 부모 입장에서 이제 양도세를 시가를 갖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고 이제부터는 받는 자녀 입장에서의 취득세도 실제 낮게 거래한 금액이 아닌 시가를 갖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이제 2023년도부터 도입되는 부당의 계산 부인 내용입니다. 실제 사례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한번 볼까요? 시가가 10억 원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7억 원인 상태에서 부모가 아버지가 이제 자녀한테 저가로 양도를 합니다. 7억 5천 원에 이렇게 거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022년도에 이렇게 이제 싸게 저가로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녀 입장에서 내야 되는 취득세를 한번 보면은 2022년도에는 실제 거래한 금액 7억 5천만 원 하고 주택 공시가격 7억 원하고 둘 중에 큰 걸 적용했거든요. 그 7억 5천을 갖고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취득하는 자녀가 무주택자라고 하면은 기본세율이 적용되겠네요. 기본세율이 적용되면은 7억 5천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이 2%거든요. 1,500만 원만 이렇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부터는 이 취득세에서도 부당의 계산 부인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가 양도한 7억 5천 인정 안 해. 시가 10억 원을 갖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원에 대한 기본세율은 이제 3%가 됩니다. 9억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3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취득세를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차이. 2배가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서 제가 절세 팁을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저가 양도를 했습니다.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감정을 받으면 됩니다. 감정을. 예를 들어가지고 시가가 10억 원이에요. 근데 감정을 받았는데 그 감정가액이 약간 유동성이 있거든요. 9억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아까 유사 매매 사례가액보다 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감정가액이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과세 표준이 9억 원이 되고 9억 원이면은 세율이 3%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면은 1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 3%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300만 원을 세이브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급부로 감정평가 스스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세금 세이브되는 금액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증여세, 상속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감정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취득세에서도 감정을 이용하면 어떤 세금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지방세에서도 드디어 이제 시가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 감정평가의 중요성,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의 중요성이 커졌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득 드는 궁금증이 지금 취득세는 이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구청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저렇게 시가라는 걸 꼼꼼히 따질 역량이 과연 구청에 있는지 그동안 이제 세무서는 그런 노하우들이 있고 쭉 그래서 해왔는데 그런 좀 우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가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근데 매매하지 않거나 경매 공매하지 않으면 이건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유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 사례가액을 준용해야 되는데 아파트처럼 그런 가액들이 고시가 되는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 가지고 고시가 되면은 뭐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토지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비교 대상이 모양도 틀리고 면적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기 때문에 시가로 준용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다툼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고 만약 우리가 시가를 알 수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가 표준액 예전처럼 그걸 갖고 이제 산정을 해야 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시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꽤 있겠죠. 근데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시가 표준액 이제 안 돼.
우리가 감정해가지고 이제 시가를 할 거야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올해 이 각 지방자치단체 이 세무과들 굉장히 바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올해 달라지는 이 취득세 개정과 관련해서 자세히 쟁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